여러분 혹시 정말 큰 돈이 걸린 비즈니스 계약이 완전히 틀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수십억 원짜리 교훈을 남긴 한 공장 설립 실패 사건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자, 여러분이 바로 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를 위해서 진짜 큰 돈을 딱 투자했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외부 요인, 여기서는 정부죠. 정부 때문에 모든 게 딱 멈춰버린 거예요. 과연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 아주 원대한 계획,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계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비사라는 회사입니다. 이 비사가 2022년에 아주 대담한 목표를 세워요. 엄청나게 큰 새로운 콘크리트 공장을 짓겠다. 바로 이 야심찬 비전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됩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겠죠? 비사는 이 완벽한 부지를 딱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들한테 계약금만 무려 12억 6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12억, 정말 큰 돈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바로 이 계약서에 적힌 아주 특별한 조항 딱 하나가 이 사건에 얽힌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계약서의 이 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특약사항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딱 이 두 문장이었어요. 첫째, 공장 인허가가 완료되고 나서 14일 안에 잔금을 치른다. 그리고 둘째, 인허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사는 쪽, 즉 B사가 책임진다. 바로 이 문장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엄청난 싸움의 불씨가 된 거죠. 하지만 B사의 이 원대한 계획은 정말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B사의 꿈이 한순간에 악몽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2년 7월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8월에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약 7개월이 지난 2023년 2월, 운명의 날이죠. 정부에서 공장 설립 인허가를 거부해버립니다. 이걸로 프로젝트는 그냥 완전히 올스톱된 거예요. 공장을 짓겠다는 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비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12억이 넘는 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겠죠. 그런데 땅을 팔려던 쪽에서는 못 돌려준다고 버틴 겁니다. 자, 이제 양측의 팽팽한 대립, 그 서막이 오른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비사가 땅 주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거죠. 비사가 돈을 돌려달라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법적인 근거가 크게 5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비사가 내세운 5단 논법 같은 건데요. 첫째, 원시적 불능. 이 계약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였다. 이겁니다. 둘째, 정지 조건 불성취. 계약의 핵심 조건이 깨졌으니 무효다. 이거고요. 셋째, 착오. 우리가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계약했다. 넷째는 쌍방 무과실. 이건 너나 나나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정 변경. 계약할 때랑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겁니다. 정말 모든 법리를 다 끌어온 거죠. 이 5가지 주장 중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정지 조건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만약 뭐뭐 하면 그때 뭐뭐 한다는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네가 시험 100점 맞으면 내가 스마트폰 사줄게 같은 약속이죠. 100점을 못 맞으면 스마트폰 사줄 의무도 없는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비사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이 계약 전체가 바로 인허가 취득이라는 정지 조건에 걸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 인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유효해지는 거고 못 받았으니까 이 계약은 그냥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다. 아주 명쾌한 논리처럼 들리죠?
물론 B사는 이 정지 조건 주장 말고도 다른 카드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애초에 이 땅은 법적으로 공장 못 짓는 땅이었다. 그러니 계약은 무효다라고도 했고요. 또 우리가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중대한 착각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라는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일이 틀어진 거니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계약은 없던 걸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 거부라는 건 우리가 계약할 때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변화다. 정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주장을 다 펼친 셈이죠. 자, 이렇게 12억 원이 넘는 돈이 걸린 소송.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결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B사는 1심 법원에서 지고 억울해서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도 또 졌습니다. 완패한 거죠. 왜 졌을까요? 바로 이 계약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 모든 게 갈렸습니다. B사는 계속해서 인허가 취득은 계약 전체가 살고 죽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아니, 그 조항은 계약 전체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잔금을 언제 낼 거냐, 그 지급 시기를 정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조건이냐 아니면 잔금 지급의 시기냐, 이 해석의 차이가 12억 원의 향방을 가른 겁니다.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인허가 실패하면 계약은 무효다라는 말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거예요. 둘째, 그 조항의 역할은 그냥 잔금 내는 날짜를 인허가 후 14일로 정해준 것뿐이라는 거죠. 셋째, 계약서에 분명히 모든 인허가 비용과 책임은 B사가 진다고 써놨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론이 나오죠. 바로 넷째, 인허가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은 처음부터 B사가 스스로 감수하기로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법원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법원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아마 이럴 겁니다. 이 계약은 땅을 판 사람이 땅을 산 사람의 사업 성공까지 책임져주는 계약이 아니다. 매도인은 그냥 약속대로 땅 소유권만 넘겨주면 끝나는 거다. 즉, 개발 사업의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그 위험 부담은 당연히 개발을 하려는 B사, 당신의 몫이다 라고 선을 그은 거죠.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하고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요, 거기에 적혀있는 글자 하나하나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적혀있지 않은 내용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세요. 만약 인허가에 실패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만약 이 한 문장만 계약서에 있었더라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다음번 중요한 계약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 수많은 만약의 경우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지 명확하게 단 한치의 오해도 없이 정해 두셨습니까?